zen 토크쇼 강적들. 최초 한글 창제자는 세종대왕.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벤츠.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만든 분은 이분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근데 오늘 맞아. 주민등록증 새로 만드셔야 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봉구 씨로 김봉구 씨. 성도 바꾸셨는데 네.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네. 이 혀를 잘못 놀리는 바람에 그거 제가 아닌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김연아 17회 씨한테. 방송 때 김연아가 금메달을 못 따면 성을 바꾸겠다. 이거 100% 제가 장담하는데 그 3단 장 있잖아요. 장담해요? 장담합니다. 만약에 못 따면 못 따면은 제 성을 가서 김봉구로 바꿔요. 김봉구. 그래서 김봉구로 바꿨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 이러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김신영. 아버지 딸이에요 딸. 아니 근데 사실은 이봉규 씨로 해드릴 수 있는 게 김연아 씨가 은메달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금메달이잖아요. 자, 하지만 죄송하지만 좋은 말을 혼자 다 하려고 그래. 러시아를 거꾸로 하면 뭔지 아세요? 러시아? 아 싫어. 네, 그리고 러시아로 고맙습니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바시바. 진짜요. 진짜 이 언어입니다. 스바시바. 그거 진짜야? 네. 스바시바? 네. 스바시바. 러시아 신사님들 스바시바. 감사합니다. 네. 야 어떻게 막갈스럽냐. 아니 그 나라의 언어니까 뭐. 예. 그건 고맙다고 한 거니까. 네, 식사하셨나요? 고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거 정보 유출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주민등록 번호를 방송 최초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최초로 만드신 분이니까. 몇 년생이시죠? 1917년생. 17년생, 네. 770. 근데 그 앞번호가 그 아마 대통령이셔서 그랬는지 그걸 안 따른 것 같아요. 그 원칙을 안 따르고. 일자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일자 많을 것 같죠. 1번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자동차 번호도 막 1번으로 하고. 110101 다시 10000001. 참고로 유경수 여사 그 주민등록번호는 네. 110101 다시 20000001. 여자니까 2. 이. 네, 그거만 다르고 박 대통령은 1, 유경수 여사는 2. 일이 중요하긴 한가 봐요. 저는 네. 이렇게 딱 시계를 봤는데 11시 11분이다 그러면 좀 특별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 소원을 빌거든요. 11시 11분마다 뭘 매일 하루에 2번씩? 방금 녹화 전에도 11시 11분 딱 있길래 네. 열심히 소원 빌고 왔지. 뭘 빌었어요? 11초는 저 빨리 시집가게 해달라고? 아니 그냥 좋은 남자 만나겠다. 서로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를 지금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꼽히는데 동시에 또 평가가 또 엇갈리기도 하는 그런 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박정희인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인간 박정희. 네. 그러니까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얘기는 사실 많이 했었는데 인간 박정희는 네. 어떨까? 무조건 잘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저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거든요. 보통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 집안 형제들이. 새마을운동이 사실상 최초의 한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입 더 생기는 것도 괴롭고 그래서 애를 떼려고 간장사발 마셨어요. 그리고 높은 데서 자꾸만 뛰어내려보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때려친 거야. 교장하고 싸우고. 이 대구 사범학교의 성적, 꼴등이었던 성적이 집권 기간 내내 극비자료로 돼 비밀, 있어요. 수줍고 내성적이고 잘 사람들하고 못 섞였다는 거야. 마패를 이제 준 거죠, 마패를. 그렇지. 박태준이 건드리면은 가만 안 둔다. 왜 김재규는 박 대통령을 암살할 수밖에 없었는가.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가 33년? 34년이 돼가지고요. 몇 년생이시죠? 저는 83년생이요. 동갑이에요. 83년생. 83년생이시니까 여기서만도 벌써 세 분이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도 네. 굉장히 전설처럼 그 박정희 대통령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이시자 그렇죠. 또 유경수 여사의 남편. 그리고 벌써 임기가 끝난 지가 36년이 됐는데도 살아계신 분 같아요. 맞아. 현재형 인물이에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책을 봤었어요. 남산의 부장들? 네, 남산의 부장들. 중앙정보부요. 그 동아일보 김충식 기자가 썼던 그 글들을 모아놓은 건데 서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는 아직도 박정희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박정희라는 걸 배척하거나 아니면 추종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로 따지면
지금 우리 아직도 박정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지금 집권을 하고 그러네요.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세대들이 박정희라는 한 인간에게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게 대학 들어갔을 때가 유신 말기여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예요. 박 대통령을 막 그 반인반신에 뭐 영웅 이렇게 숭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시절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분노한이 아주 시퍼렇게 아직도 살아있고 그 유족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존재를 객관화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또 박 대통령의 바로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숭배도 증오도 아닌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한 큰 산을 들여다보는 그 기분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저 김연아 어머니가 네. 김연아에 대해서 전공 제일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요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전공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무슨 전공이 이렇게 많아? 술, 여자, 도박 그쪽이 아니었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 난 그렇게 평가해요. 네. 가장 위대한 대통령 하면 1위가 그냥 어느 여론조사나 1위가 박정희 대통령, 네. 2위는 DJ 대통령, 뭐 3위는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네. 위대한 업적을 아니 대통령만이 아니라 네. 전체 다 놓고 여기서도 항상 1등, 뭐 2등 왔다 갔다 해요. 뭐 김구 선생이 들어갈 때도 있고. DJ 대통령 들어갈 때 있고 뭐 쭉 뭐 있어요. 근데 1위는 항상 박정희 대통령. 근데 지금 말씀에 뭐 반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그럼 분들이 하지 있는데 마세요. 뭐 굳이 그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하시면 되잖아요. 다만 국제적인 규모에서 세계의 나쁜 독재자 명단을 할 때 히틀러가 항상 맨 위에 있고 스탈린이 그 다음에 있는데 한 10위권쯤에 김일성, 김정은과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순위를 다툽니다. 김일성 위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즉 에이, 양면이 있는데 김일성 위에 있다는 말은 그거는 말이 안 돼. 아니 제가 통계를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양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장에 앞으로, 아니 근데 앞으로 계속 얘기 나갈 게 많으니까 그거부터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내가 오늘 말이죠. 오늘은 사실 그 정치인 박정희보다 인간 박정희를 또 선거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던 인간 박정희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부터 살펴보죠. 예, 몇 년생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네. 거예요. 예.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요, 우리 대한민국 5, 6, 7, 8, 9대 대통령인데요. 1917년에 경북의 구미에서 태어나셨고, 1926년에 구미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고, 1932년에 대구 사범학교, 그래서 5년제 사범학교를 졸업해서 20살에 졸업하기 1년 전에 김호남 씨와 결혼을 했었고요. 21살에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 공립보통학교의 교사를 4년간 합니다. 그리고 1940년에 교사에서 24살 때 40년 교사에서 군인으로 변신해서요. 네. 그리고 1961년에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집권을 했죠. 그리고 63년에 대통령에 취임하고 64년에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합니다. 네. 그리고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하고 1974년에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977년, 전 이게 기억나요. 그 수출 100억 달러. 네. 막 이걸 뭐 굉장히 크게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걸 달성하고 1979년에 10월 26일 서거합니다. 근데 5.16 군사 정변은 군사 쿠데타다, 군사 쿠데타라고 혁명이다, 뭐 대법원 좀 처리가 아직도 났죠. 논란이 좀 있는 아니, 것 논란이 같아요. 아니라 군사 대법원에서 정변으로 지금 사실 혁명은 많아서 정치적 그런지. 의미가 들어간 평가고 쿠데타는 네. 말 그대로 군인들이 정권을 전복하는 쿠데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군사 반란 이게 정확한 말이죠. 군사 쿠데타라는 의미가. 근데 네. 오늘은 인간 박정희. 정치가 뭐 대통령 박정희보다는 이제 인간 박정희에 초점을 더 맞추는 시간인데 일단 인간 박정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소년. 그렇죠. 유년기 때 네. 박정희는 어땠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집안이 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박정희 대통령 1917년에 경북 구미의 상모리에서 출생하셨는데요. 구미 생가에 금오산 기운이 서려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금오산이라는 게 이제 구미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산인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 지금 나오는 거인이 거죠. 누워 있는 것 같은. 사람의 옆모습도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멋있네요. 네, 옆모습 같네요. 모습이래 가지고 코가 높은데요?
이 모양이 또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 얼굴 코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와불상이나 와인상으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저 와인상의 전기를 이어받아가지고 큰 인물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건 뭐 전설이겠지만 그 조선 도읍을 정하고 뭐 했던 무학대사 있잖아요. 이성계 네네. 무학대사. 그 무학대사가 이 금오산을 보고 임금을 낳을 기운이 서려 있다. 그래서 뭐 임금이 2명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고요. 그걸 금오산 이왕설이라고 한다는데 네, 그 출신을 보면 박 대통령을 좀 애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그 빈농 출신이에요. 거의 다 그랬죠. 그 시대 다 그 시대는 그러죠. 다 빈농이죠, 뭐. 자, 아버지 백성빈 씨, 어머니 백남이 사이에 5남 2녀 중 막내인데 이게 놀랍습니다. 그 박 대통령 태어날 때 모친 나이가 45살이었어요. 그 옛날에. 늦둥이네요. 늦둥이 중에 늦둥이어서 늦둥이죠. 형님의 박동희 선생이 22살 위입니다. 형이 아버지 나이에요. 22년 22살. 차이예요? 예. 큰형이랑? 40 넘어서 아기를 가지고 막 창피해하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어떻게든 한 입 더 생기는 것도 괴롭고 그래서 애를 떼려고 간장사발 마셨어요. 그럼 왜 그런지 간장을 마시면 저기 한다. 그리고 높은 데서 자꾸만 뛰어내려보고 뭐 정말 어렵게 했는데 그래도 아이가 안 떨어진 거예요. 하여간 그 갓난 그 아이 못 볼 뻔해서 모친이 좀 미안해했다는 그런 얘기가 남아 있고 아이가 까맸던 게 간장을 많이 마셔갖고 애가 얼굴이 까맸다 뭐 이런 얘기를 박 아이 때 대통령이 스스로 공식 석상 같은 데서 내가 이렇게 까만 이유가 어머니가 나 배우고 간장사발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참 소탈한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아니 이게 일제시대 가난한 집의 풍경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아까 박동희 선생 언급을 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또 든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형이라 그러면은 우리 기억나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형님이나 아니면 또 이명박 대통령 형님 같은 분들 같이 좀 뭔가 언론에 등장하고 이럴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굉장히 꺼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농사만 졌죠, 끝내.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중에 그 대통령 형님인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전기 좀 넣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전기가 귀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아이고 그랬다가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대통령 형님이라고 해가지고 특혜 받는 것 같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손사래를 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취임식에도 참석을 안 했다고 하죠. 집안 내력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주변 사람 컨트롤은 굉장히 철저한 아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박씨 집안이 좀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동희라는 그분도 시골 촌분데 이분은 자기 처신을 명확히 알았고 끝끝내 실천했고 네. 그 다음 저 형인 박상희는 대구 폭동이라고 아주 굉장히 한국 현대사의 큰 사건의 주모자예요. 좌익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을 일찍 깨치고 온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 집안 형제들이. 아니, 그래서 그 오남 이녀 그 자손 중에 굉장히 그 잘된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형제들이 있는데도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했다고 역대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그 성장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이제 생활전선에 이제 많이 뛰어들고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어린 박정희 대통령을 형수가 돌보고 그랬대요. 그래도 뭐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죠. 제대로 못 돌봤는데 이제 2살 때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놀다가 문지방 넘어서 화로 뿔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어린 박정희가 이제 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숱이 그냥 온몸에 어린애요? 가슴은 이제 이렇게 크대죠. 그래서 여기가 이 야맹증, 그러니까 영양 부족으로 비타민 A 부족. 비타민 A 네. 부족에서. 근데 소지라라고 알아요? 소의 질환. 그걸 먹고 그 야맹증이 난다고. 그거 먹으면 비타민 A가 원래 나는가 봐. 간유구 같은 거, 그 지라 같은 거를 먹죠. 그 눈에 좋으라고. 그거 그게 먹고 나았다고 영양제. 그러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아주 몸에 배서 자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해도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주 철두철미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경제 개발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큰 키는 아니신데 특히나 영양 상태가 안 좋아갖고 어렸을 때. 키가 어렸을 때 그 139였으니까 지금 초등학교 한 대구 3학년. 사범에 들어갈 때 대구 사범에 들어갈 때 16살? 만 16살 그러니까 16살이면 요즘 애들은 170도 나와요. 요즘 그치. 보면. 아니요, 180 저희 둘째는 나와요. 187이에요. 네. 지금 16인데. 139였으니까 굉장히 그 당시 키래도 굉장히 작은 키였어요. 근데 이제 사범 학교 다닐 때 좀 먹어서 이제 키가 좀 크신 거죠. 몇 그 가지 이후에 크신 거예요? 60대잖아요. 그래서 160 한 2나 3 정도. 60 초반. 160 안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알고. 네. 아니요, 160 160은 넘어요. 160은 넘어요? 저도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134였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먹고 엄청 성장을 했는데 152. 지금 몇이야? 152요. 지 152. 아니 뭐 몸에 저희가 뱄으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헝그리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좋게 어렸을 얘기해, 때 그거지. 어렸을 때 그 가난에 너무 고통받았고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에너지가 돼서 굉장히 큰 뭐 성취를 이룬다든가 큰 업적을 달성한다든가. 한이 있으면 네, 그렇죠. 여기는 저 남자의 한이 근데 그 남자에 대한 기도하면은- 한은 어렸을 때 한이 아니라 나이 요즘. 들어서 한이야. 강적하면서 한 좀 많이 풀었죠. 더 쌓였어요. 더 쌓였어요. 근데 여기 이 집에서 네. 나를 이제 완전히 인정하더라. 아. 아니 지난번에 아니 지난번에 성경 씨랑 그 언니랑 다 아니 갔을 때 지난번에 네. 생일 파티 갔잖아요. 네, 그 네, 강변도 네. 가고 네. 갔더니 언니 둘이서 야, 나는 완전히 이제 사위로 어. 인정. 진짜. 언니 사위? 아니 인정하더라니까. 자기네 집에서는 다 끝났대. 그게 저도 동일한 현장이 있었잖아요. 있었잖아. 동일한 근데 현장이 제가 이 다르게 제가 제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표정하자면은 요즘 성경이가 많이 외롭더니 가서 저런 분을 데려왔구나 이런 아 이게 똑같은 인식을 이렇게 다르지. 아니 그러고 그날 저희 생일 파티 때 저희 큰 언니 왔는데 야 큰 언니가 그러면서 계속 큰 언니 옆에서 계속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이 세 자매 중에서 여기가 제일 못해. 그날 김성경 씨랑 이제 둘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걸 제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프로필 사진에다 올려놨어요. 대문짝만하게 올려놨더라고요. 네. 올려놨더니 그 모르는 사람들이 어머 사모님 너무 예쁘세요. 근데 난 봉구 진짜 이쁘더라. 봉구 이봉규 너무 선생한테 이쁘시더라고요. 진짜 배워야 되겠어. 왜요?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에 그 여유로움에 대해서. 뭐가 여유? 나는 나 내가 처절해요, 지금. 난 내가 들어봐요.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난 내가 존경하는 분의 생애사를 얘기할 때는 차마 못 그러겠는데 그분 얘기 요만큼 하고 그다음에 옆에 여자 얘기만 이만큼 해. 갑자기 시절 어린 2살 때 요만큼 얘기하고 그다음에 계속 옆자리 여자 얘기야. 이용만 하는 그런. 진짜 나 배워야 돼. 그래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학창 시절에 어땠을지 궁금해요. 네. 대통령을 하셨을 정도면 공부는 뭐 잘하셨겠죠? 그러니까 구미 보통학교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키가 작고 까만 아이로 모두들이 이제 주변에서 기억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묵함이 트레이드를 할 정도로 이건 뭐 지금 봐서 우리가 알겠지만 과묵하신 건 다 알잖아요. 내성적이고. 그래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반장도 이제 시키는데 그때는 성적 순으로 반장을 시켰대요. 근데 그거로는 항상 반장이셨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그 소심한 성격 때문에 또 반대로 이렇게 또 나서지 못한 성격이셨기 때문에 반장 못했을 거란 얘기도 있고. 심하다고. 그 생활기록 보면은 산수, 역사, 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머리 쓰는 거 이런 건 언제나 만점인데 조리 있는 발표력과 예민한 사고력도 특기 사항이고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범생이셨던 전형적인 범생이죠. 범생들 다 이렇게 나오지. 아니 네.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계속 그 기록에 다 똑같은 게 박정희 대통령이랑 거의 성격이 똑같아요. 수줍고 내성적이고 잘 사람들하고 못 섞였다는 거야. 아주 희한하죠. 백만 저도 천만을 그게 호령하던 신기해요. 사람들이 본성은 굉장히 수줍다는 거예요. 근데 박 대통령도 똑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또 되게 그때 특기 사항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은 영웅전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다. 영웅전을.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기, 아니면 뭐 이순신 전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는 플루다크 건데. 영웅전. 영웅전 이런 거 그런 많이 거예요. 봤대요. 정리해보자면 성격은 소심했는데 네, 공부는 어땠어요? 성적은 좋았다. 아유, 이렇게. 그리고 야심은 많았다. 야심은 많았다. 그 정도까지. 그 대충 한번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의 성적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요. 보통학교 내내 급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반장을 한 거고요. 1932년에 대구 사범학교에 응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 따지자면 경북대 사범대인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전국의 사범대가 아유. 서울, 평양, 대구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를 가야 되는데 그때 최고의 직업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사범대가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수재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응시자가 모두 1,070명인데 100명을 선발했어요. 야, 10대 1. 10대 1. 엄청난 거죠. 그 대구 사범의 입학 성적은 100명 중에 51등. 반 딱. 반이었는데 근데 5학년이 졸업인데 사범학교가 5학년 때 졸업할 때는 70명 중에서 69등이었는지 70등이었는지 그랬나 봐요. 거의 꼴등이었나 봐요. 그래서 공석이었나? 더 웃긴 건 이 대구 사범학교의 성적 꼴등이었던 성적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극비 자료로 돼 있어가지고 언론에서도 공개하면 안 되고 조작은 안 됐군요. 네. 그 대구 사범 내내 그 품행 평가 같은 걸 보면 품행 평가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활발 이렇게 적어놨대요.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다. 맞아요. 그때 사춘기 때 사실 생각이 많은 애들이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아요. 네. 아니 근데 대학 졸업하기 전에 또 첫 번째 결혼을 사실 이 아, 얘기는 옛날에는 뭐, 어린 나이에 결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했는지는 저는 아니, 몰라요. 옛날엔 많이 열 몇 살에도 남자가 하고 심지어는 7살, 8살 그 꼬마 꼬마신랑이라는 영화 본 적 없죠? 7살짜리가 신랑이 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는 여자를 결혼을 시켜놔야 되는 좋은 풍습이 고려시대 때 생겼는데 그 후에 조선조에서는 또 뭐냐면 빨리 결혼을 시켜야 빨리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농사를 거둘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집에 일손 때문에 빨리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왜냐면 일꾼이 돼야 되니까. 그 결혼도 아버지가 그냥 여자 너 정해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자기 첫 결혼에서 아무런 권리도 선택권도 없이 김호남 여사하고 그냥 살으려니까 살아서 아이 하나 낳고 그다음에는 사실 안 돌아봤어요. 34세 유경수 여사와 결혼했던 거. 그럼 두 번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혼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분하고는. 와, 이혼이에요, 이혼? 그것도 몰랐구나. 근데 재혼인 건 몰랐어. 네. 아니 첫 번째 결혼해서 딸이 한 명 있어요. 그걸 몰랐어요? 네네.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다 아니 그 저희는 알죠. 은지야 너랑 나만 몰랐나 봐. 아니, 정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성격 그 차이인가? 재혼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요. 그 사범대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이 돼서도 결혼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쯤 결혼을 했어요. 그게 4년째인가 그랬죠? 아마 5년째, 5년째인가? 3학년 때인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은 14년간이나 유지가 됐기 때문에 꽤 오래 살고 딸이 박재옥 씨죠? 아마? 네, 박재옥 씨. 딸 낳아서 키웠는데 정이 거의 없고 그리고 나중에 확인이 지금 불명확한데 박 대통령 되고 나서는 그 김호남 여사가 승려가 됐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얘기가 돌았어요. 근데 사실 늦둥이 하면은 저는 되게 늦둥이란 그 이미지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거든요. 귀엽고. 맨날 저 이쁨만 많이 받았지. 근데 저 늦둥이 중에 이런 카리스마 캐릭터는 있는. 거의 저는 처음인 것 아니야. 같아요. 네. 그 늦둥이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장남이 오히려 잘 못 돼. 왜냐하면 그거는 장남은 집안을 자료가 책임져야 많더라고. 된다 해가지고 집안 살림살이 신경 많이 쓰고 늦둥이들은 뭔가 자기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한다.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스스로 그 좀 막내들이 자립심이 먼 데서 찾을 필요 없어. 저희 집에 늦둥이가 늦둥이 있는데 있잖아요. 네. 둘째랑 10년 차이거든요. 네. 걔는 어떻게 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자다 깨보면 커 있어. 자다 깨면 걸어있고. 막 걸어다니고 말을 해. 어우 신기해. 박 대통령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전부 자기 얘기 좀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얘기할게요. 사실 그거 참 흥미로워요. 굉장히 어떤 그 대통령 박정희와 교사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살짝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들거든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 선생님들 인기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죠. 젊은 남자 선생님들. 그렇지. 어땠을까요? 많이 좋아하고 그랬잖아. 네. 인기 많았나요, 박정희 야, 씨는? 이 진짜 학교에서 별명이 아예 딱 바뀌어 있을 때 매력적인 박 선생님이라고. 인기 많았구나. 그러니까 그 선생으로서 매력 장난 아니었던 게 문경에 있는 이제 공립고등학교 교사인데 교사 생활 4년 정도 이제 하셨는데 월급이 그때 돈으로 45원을 받으셨대요. 그럼 그 중에서 가난한 집 애들 뭐 도와주고 월사금 내주는 거로 한 2, 3원 정도 이렇게 쓰신 거고 본인 용돈을 10원 쓰고 나머지는 본가로 다 송금. 집이 진짜 아까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봄서풍 때 문경에 있는 어떤 진남교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애가 물에 빠진 거예요. 학생이.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이 또 이 스포츠 만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들어가지고 구출해가지고 인공호흡까지 했구나. 전형적인 여고생들에게 만한 스토리 아니에요. 선생님! 그리고 어린 나이에 조언이시니까 딱 보면 결혼했는지도 티가 안 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그 심각한 시절이었어요. 가난하고 이제 힘든 시절에서 사실은 좀 고독하고 내성적이고 생각이 너무 많은 선생님이었을 거라는 게 제 추정이에요. 다감하고 애들을 막 더분더분하고 성격 좋고 이런 사람이기에는 너무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정말 말 안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요. 갑자기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래. 애 건지면 그런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신기하다. 생각했던 게 김갑 선생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도 이제 선생하시면서도 되게 야심 많고 이래서 다른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반대로 또 자기가 그때 교사 하던 일 자체는 책임감 굉장히 느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때 문경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지금 문경 초등학교 당시 교사로 있었던 시절에 하숙을 했던 집이 있대요. 하숙비 월 8원씩 내가면서 하숙을 했었는데 그 하숙집이 청운각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청운각? 네, 한 25평쯤 되는 초가집인데 거기에 그 박 대통령이 쓰던 방에다가
뭐 그때 썼던 자료들 같은 거를 다 놔둬가지고 일종의 관광지처럼 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데 그때 뭐 즐겨 먹었던 뭐 비빔밥 뭐 이런 것도 그 주변에서 많이 팔기도 하고 박 대통령이 특히 즐겨했던 음식이 비름나물을 된장에 비벼 먹는 걸 좋아했다는데 비름나물이 뭐예요? 있어요. 고사리 같은 거예요? 아니 그 취나물 성격의 그 하여튼 이파리 있잖아요. 그런 건가? 하숙집 하던 그 집에 우물이 있는데 네. 그 우물 옆에 70년 된 오동나무가 있었대요. 오동나무가 있는데 이 오동나무가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할 때 갑자기 막 나무에 잎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구나 뭐 이러면서 상서로운 기운이 내려왔다 뭐 이러면서. 저는 대선 때 진짜 저거 진짜 알고 있었어요. 저거 아니라 전 저런 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상서로운 기운이라는 걸 되게 많이 사람들이 퍼뜨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지. 박정희 상서로운 대통령이 거. 어디 손이 닿았던 곳이라면 전부 다 아까 뭐 관광지 수준이야 성지로 만들어버리는 게 약간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거는 진짜예요. 왜냐하면 원래 오동나무는 상서로운 그 나무라고 하죠. 왜냐면 봉황이 오동나무에 깃든다는 거예요. 저게. 근데 저 오동나무가 우물에서 나왔다는 게 2대에 걸쳐서 왕이 나오는 징조라는 거예요. 저게. 왜냐면 우물에다 오동나무 심겠어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전 특이하긴 우물에다 특이하죠. 나무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술적인 의미를 받아들인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관광 차원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 게 관광 차원으로? 제가 김해 그때 갔을 때 봉화마을 있잖아요. 네. 거기 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걸 보면은 물론 비극적인 결말이 있었지만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큰 선물 하나 주고 가셨다. 그래서 이제 교사에서 군인으로 간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당시 이제 문경 보통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네. 그 교장하고 한판 붙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공무원이나 선생들이 머리를 짧게 쳤대. 뭐 스포츠 가리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머리가 길었나 봐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러니까 때려친 거야. 교장하고 싸우고. 장발 때문에. 집에선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안정적인 교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굉장히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교사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교수급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급이에요. 그걸 때려친다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반대가 많았지. 근데 만 이순신 장군처럼 되겠다. 굳은 신념하에 때려친 거죠. 그래서 군인이 됐는데 군인 시절에 한번 크게 큰 사고가 한번 생명의 있어가지고 은인이 있는데 네. 김동석 대령이라고 이분이 그 폭파 공작원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하는 이북에 침투해서 뭐 그런 거 나중에 하는 사람인데 나바론 요새 하여튼 특공대구나. 이분이 엄청난 분이에요. 왜냐면 중위 때 적진에 혼자 들어가서 일개 사단을 썰어버려. 혼자 들어가서 막 폭파하고 이 훈장이 뭐 14개인가 이렇게 무공장을 받았는데 이 6.25 전쟁의 4대 영웅을 메가더 장군, 메가더. 네. 메가더. 그다음에 리즈웨이 장군, 그다음에 한국의 백선엽 장군, 그다음에 김동석 대령.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알기를 우습게 이제 6.25 영웅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왜냐면 이름 처음 듣는 분이 많잖아요 지금. 네. 저도. 이 정도로 대접을 안 해주는데 미국에서는 4대 영웅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미 이사단 지금도 김동석 룸이 있어요. 영웅 룸. 지금도 주한미군 이사단에. 근데 그분이 진미령 가수 진미령 씨의 아버님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소련군에 체포돼서 열차로 후송되는 과정에 진미령 씨의 아버님이 열차 영화야 열차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언제요? 끌고 내려버려. 언제 몇 년이에요? 일제 때? 일제 때죠. 만주에서 이제 하얼빈으로 가는 기차에서 1945년에. 그래서 1945년에 그러니까 김동석 대령보다 위인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위죠. 박정희 대통령에게 약간 경제 대통령,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이게 콘크리트가 깔려 있는 그 길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이 많았죠. 그래서 비만 오면 다 신발이 진흙타고 다 젖고. 그러니까 이제 길이 닦이기 시작한 게 아마 이제 저희 초등학교 한 7, 80년대 이때부터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 기틀을 마련한 첫 번째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네. 경제 대통령. 좀 한번 본격적으로 대통령 박정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고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박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9.1%. 그러니까 경제만으로 따지고 보면 뭐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상 그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그 완전히 파산 지경에서 아주 잘 나가는 회사로 만들어 상장 회사로 만들어. 상장 회사이자 그렇죠. 아 근데 전 느낀 게 미국 대통령 이런 말이 되잖아요. 박정희 같은 지도자는 내가 진즉에 본 적이 없다. 진지게. 예. 진지게.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 그때 말했던 건데 존슨 대통령은 동시대 사람이니까 만나보고 평가하는 거니까 이건 믿을 만한 것 같고 이건 또 논란의 인물이죠. 요즘 보면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 박 대통령에 관한 책이 있으면 한국어든 다른 언어든 모두 구해달라. 박정희는 나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지금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이게 전 세계 역사상 경제적으로 불가사의한 두 가지가 둘 다 약간 약소국인 것 같고 이랬는데 이스라엘이랑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출했느냐. 이 굉장히 말이 나왔는데 분단 국가를 어떻게 이렇게 공업 국가로 바꿨느냐. 공업 국가는 되게 힘든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해외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성공 사례를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버드에 가서 공부할 때 한국이 수업에 등장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우리가 어떤 역사의 어떤 이걸 등장해 드물었는데 그 비교 정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2주 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공부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근데 거기에 정확히 비교 대상이 뭐였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그 소련의 레닌이 했던 레닌의 NEP라는 정책이 있어요. 신경제 정책이라고.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왜 레닌은 더 큰 나라와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 성공했느냐라고 가지고 2주 동안 배우고 리포트를 내는 거예요. 와 그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 개동 경제 성장 사례에서는 단연 독보적이구나. 준석 씨가 하버드 때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조지 워싱턴 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박정희 대통령 리포트 때문에 간신히 살아났는데 퇴학 직전까지 갔어요.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첫 해 때. 그래서 거의 사색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지막 리포트가 뭐냐면 박정희였어요. 이야, 맞아. 박정희 대통령이 지하에서 날 구해주시러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 리포트를 내가 사활을 걸고 썼더니 그게 A4를 맞아가지고 거기서 커트라인 B를 내가 넘겼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거 이봉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사람 역시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 잘 살아보세,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저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네. 새마을운동 이전에 이제 그 북한이 천리마 운동을 먼저 시작했어요. 58년에.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대약진 운동이 더 먼저 있었고 중국에서. 그렇지. 근데 대약진 운동이나 천리마 운동은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죠.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근데 오히려 벤치마킹했다고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은 굉장히 성공해서 새마을운동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한류하지만 최초의 한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1972년부터 시작했던 초기부터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모방해서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서 많이 왔고 네. 30여 년 동안 70여 개국에서 새마을연수원에 와서 정규교육을 받았다 그러고요. 네. 160개국에서 4만 명이 와서 견학을 했을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960년만 하더라도 전 국민의 80% 정도가 농민이었던 완전 그 농업사회였어요. 예, 맞아요. 근데 중국어로는 새마을운동을 신농촌운동이라고 번역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농민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모든 개혁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택동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던 게 농민이 변화해야 나라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농업사회를 완전히 선진산업사회로 바꿀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운동이 새마을운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브리테니커 사전에도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그 단어가 실려 있다고 하고요. 1996년에는 프랑스 대인 논술 문제에 출제되기도 했을 정도로 이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생산됐던 대통령 연설문, 뭐 결제했던 거, 영상 자료 이런 것들, 사진 뭐 다 합쳐서 한 22,0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2013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이 돼서 세계적으로도 이미 이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가치가 인정됐다. 또 박 전 대통령님이 또 얼마큼 또 새마을운동을 아, 중요시했는지도 예. 좀 알려주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 목숨을 거셔가지고 네. 지방의 왜 군수 면장들한테 네. 대통령이 직접 전화 걸어서 새마을운동 지금 잘 되고 있지? 직접 꼼꼼히 체크하시고. 믿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챙겼냐면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도 네. 김종필 그때 당시 총리였잖아요. 총리 불러놓고 그 국무위원들 새마을운동 연수 받는 거 참가 안 한 사람들 참가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그 와중에요?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에는 아주 목숨을 거신 거예요. 새마을운동이 상징한 게 뭐냐면 총동원 체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총동원이 가능했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박정희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저임금에 시달리기도 하고 다 고향을 떠나야 되기도 하고 무지하게 고생했거든요. 식모살이 가고 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리더가 효율적으로 잘 얽혔는데 그 당시 저임금으로 별 고생을 다한 사람들의 공은 너무 붙여지는 가운데 리더 한 사람만이 영웅적으로 부각되는 이 모습은 공정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그 새마을 운동 모자 있어요. 있어. 초록 있죠. 색깔 새마을. 그뿐 아니라 초록색에 노란색. 모자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깃발도 다시 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리고 또 새마을 노래 있잖아요. 네. 그때가 당시 최고 히트곡이 아니었나. 그리고 맨날 들었으니까. 어른들이 얘기하기에 새벽 5시에서 6시 정도는 동네에서 그렇게 맞아요, 그렇죠, 올렸어요. 그렇죠. 올렸어요. 그 우리 한번 불러보죠 뭐. 네. 그것도 향수니까 5, 6, 7에 새벽정이 울려 새 아침이 밝았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음. 살기 좋은 내 마음 만드세. 우리 힘으로 만들세.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음 우리 힘으로 만들세. 이 노래 탄생 과정도 조금 궁금해요, 사실. 누가 이게 만들었고, 박 대통령이 작사 작곡한 거죠. 그리고 작곡에는 그 둘째 딸 박근영 씨가 그때 서울대 다닐 때 허밍으로 불러주면 이제 이렇게 악보로 콩나물 대가리 만들어봐면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악보로 만들고 그러고 애착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때를 아십니까 기분으로 재밌게 새마을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불렀어요 아까. 왠지 아세요? 진심으로 그 시절을 숭배하고 추앙하며 부르는 분들이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흘러간 옛 추억으로 부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그 새마을 노래 그 저작권료가 사실은 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용감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용감한 분야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을 등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제 협회 측에서 회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네. 우리가 이제 저작권료를 좀 지급을 하자 이런 인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작권료를 받아주세요라는 편지와 함께 현재 돈 가격으로 한 115만 원 정도 되는 7만 6천 원을 보냈다고 해요. 청와대로. 네, 네, 청와대로 보냈대요. 근데 고맙게 받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특수수사대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쳐서 직원들을 모조리 연행을 했대요. 그 이유가 대통령한테 돈을 보내? 이거였다는 거예요. 무례하다. 무례하다. 예, 그래서 나중에 직원들은 이제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풀어주고 나서 돈도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작권료가 이게 4, 5, 70년 거기까지 보장이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 대통령이 저작권료를 받겠다고 생각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받을 수 있는 건데 안 받으시겠죠. 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지만 그러면 저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재단을 만들어. 좋은 재단을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사회 시간에 또 배운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60년대가 정말 우리나라 그 정말 많이 다들 가난했었다고. 네. 근데 중화공업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발전이 되게 급성장을 했다. 초고속 성장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60년대 진짜 우리나라 그 최고 수출품이 뭐 텅스텐, 그 중석이라고 하잖아요. 대한중석이라고 중석이라고 하죠. 하죠. 아니면 가발. 옛날 수출이라고 해서 처음 시작했더니 다람쥐 가죽 말린 것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다람쥐 가죽? 네. 그리고 60년대 아까 뭐 가봉도 나왔지만 짐바브웨가 우리나라보다 GDP가 한 3배 정도 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짐바브웨.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베팅을 크게 하신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포스코, 지금 포항제철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하시고 70년 4월에 그게 준공이 되는데 100톤 정도 이제 그 철강을 하면서 나중에 80년쯤 되면 1000만 톤이 될 거라 예상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지은 거죠. 근데 철강 산업이라는 건 지금도 보면 한 번 이제 그 제철 수출 몇 조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투자하니까 사람이 다 미쳤다고 했는데 나중에 80년대 돼보고 나니까 1000만 톤이 실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 예측까지 맞췄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1년 만에 매출액이 1억 달러가 되고 빚을 다 갚고 흑자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4년 연속 1위에 선정될 만큼 진짜 초인류 기업이 된 거고 뭐 이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는지는 뭐 이거 자료조사하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 박태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회장이 이제 하니까 주변에서 정치 관료들이고 뭐가 엄청 태클을 많이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마패를 이제 준 거예요. 마패를. 그렇지. 박태준이 건드리면은 가만 안 둔다. 종이 마패. 야, 이게 진짜 그래 전 드는 느낌이 그 시대에 가능한 리더십이었고 그 그렇죠. 시대에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전 사장한테 태클 건 사람 한전 사장 불러놓고 앞으로 이 한전 사장 건드리는 사람 있으면 내가 죽여놓는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 시대는 안 맞잖아요. 약간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시대에 그때만 가능했던 리더십인 맞아요. 거예요. 그때만 가능했던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제 박태준 선생하고 박정희 대통령 인연은 아주 남다른데 이 박태준 씨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와세대 대학 기계과인가 다니다가 중퇴하고 육사 육기예요. 육기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교관이었어 육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제지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가리키면서 보니까 워낙 머리가 명석하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게 이게 아주 룰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따르고 그러니까 눈여겨 본 거지. 아, 이놈 크게 될 놈이다. 그래서 5.16 혁명 때 박태준한테는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우리 가족을 잘 부탁한다. 이게 박태준 씨한테 굉장히 심한 거네요. 신임한 거죠.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5.16 성공한 후에는 각종 경제 이런 거는 경제 참모로 완전히 맡겼다고 그래요. 어떤 행사든지 경제 행사는 뭐 이 박태준 씨가 쫙 수행해가지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철강을 맡기자 특명을 주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제철소를 네가 만들어라.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도 분명히 정치를 했잖아요. 나중에 근데 했죠. 너무 신기해 보이는 게 난 박태준 회장을 미워하거나 비난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느 쪽 영역에 속했건. 그렇죠. 그죠? 네. 아주 신기할 정도. 집권당, 그러니까 민정당 대표를 하고 그랬는데 박태준 회장 욕하는 사람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 박태준 회장이 굉장히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많은 재벌들이 사실 뭐 박정희 대통령 20년 그 치하에서 뭐 비호와 뭐 하여간 금융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컸는데 이 재벌들이 다 모른 척했다는 거 아니에요. 입싹 씻었는데 그 박지만 씨가 막 이 뭐 마약 혐의 뭐 이런 걸로 오랫동안 뭐 이렇게 됐는데 방황했는데 그 박지만 씨한테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넘겨주고 먹고 살게 해준 게 박태준 회장인데 맞아요. 박지만 씨가 하는 지금 이지라는 회사 박지만 씨가 마찬가지. 회장으로 있는 이지가 포항제철의 포스코의 하청업체 그러니까 벤더 같은 거예요. 퍼스트 벤더 같은 건데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회사거든요. 철강 포스코가. 스크랩 아니에요? 네. 그런 그러니까 그 포철에다 납품하는 회사라서 포스코에 납품하는 회사라서 뭐 굉장히 그 안정적인 회사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박지만 씨가 박태준 회장 장례식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박태준 회장은 포지티브 역대 믿겠습니다. 유명 정치인 가운데 아마 말을 제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야. 사실은 이제 박태준 회장이요. 그 이게 출생에 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어머니가 일본이라는 얘기했고 그리고 그 박태준 회장은 일본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꺼내려고 하면 아노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생애에서 초반에 20몇 년을 일본인으로 산 거잖아요. 일본은 교육만 받고 나중에 한국어를 배운 거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그럼요. 거예요. 할 수 없죠. 아니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또 생각을 하자면 제가 대구예요. 대구 사람이 경상도예요. 경상도. 그러면 대구를 고향으로 넘어가려면 경부고속도로 꼭 타거든요. 근데 그 고향집을 갈 때마다 할머니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길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거다. 경부고속도로. 네, 근데 그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사실은 전라도 사람들이 약간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낀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게 내려가는 게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경부권으로만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사실 출신이니까. 호남 쪽이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박탈감을 맞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고속도로만이 아니라 이제 물류 이동 때문에 그런데 공단이 이제 그쪽에 다 집중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공단이 이제 뭘 안내 이러지만 그때는 공단을 어디 짓느냐가 먹고 사는데 지금 호남대 영남 인구가 2배가 차이가 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전라도에서 먹고 살 길 없으니까 다 공단 일거리 찾아서 영남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주해.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산 내려갈 때하고 저쪽 전주 간 광주 이런 목포 내려갈 때하고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만들 때만 하더라도 경부고속도로가 동양에서 중국이나 일본에도 이 정도 긴 고속도로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동양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였고 세계에서 가장 싼 값으로 건설한 고속도로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최단 기간에 건설한 고속도로다. 소주 수용금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 왜냐하면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해서 1970년 7월 7일, 그러니까 2년 5개월 만에
천 말이 안 원짜리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걸 만든 건데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쫙 한 줄로 긋는데 그걸 2년 5개월 만에. 지금 2년이면 우면산 터널도 못 뚫을걸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집에 그러니까 저기 비교 대상이 일본인데 일본의 도메이 고속도로가 346.4km짜리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게 10년 걸쳐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때 일본은 고속도로 1km 뚫는 비용이 10억 정도 들었는데 네. 또 경부고속도로는 429억 7,300만 원으로 지었으니까 웃어야 돼, 울어야 돼. 킬로미터당 1억 원 정도밖에 안 든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은 많이 들어갔어. 연인은 892만 8천 명이고 장비는 165만 대. 야. 그리고 또 이 고속도로 만들면서 그 굉장히 이제 당시에 그 터널 뚫고 뭐 이런 과정에서 공사가 어려워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얘기에서 제가 모처럼 박정희 대통령을 자꾸 옹호해야겠다. 그거는 일부러 계획해서 그런 건 아니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빨리 져서 일단 길 만들어서 물건부터 날르고 보자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빚었냐면 전 세계에서 건물을 소모품으로 만들어서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대충 져서 한 10년, 20년 되면 노후돼서 부시고 재개발한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경제가 아주 영락할 때 유럽식으로 막 몇 년씩 걸려서 지어봐야 제대로 못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건물식의 지금 우리 아파트가 다 가건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20년 쓰면 다 노후화 됐다고 하잖아. 그래서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듯이 경부고속도로 역시 건설 비용만큼의 보수비가 들었죠. 땜방비가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돈 다 들여서 한 10년 걸려서 제대로 짓느니 일단 대충 지어놓고 차 다니게 한 다음에 계속 땜방한 게 결과적으로 우리 현실에선 맞았다. 이거 믿겨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그 428km나 되는데 일본은 그거보다 100km 가량이 짧은 구간을 10년에 걸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2년 5개월 만에 만든 거잖아요. 그 사이에 좀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실 좀 빨리 했고 또 공사비를 적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나중에 후유증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건 이 건설 과정에서 무려 77명이나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77분에 대한 유령탑이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추풍령에. 네. 그래서 준공식도 7월 7일에 개통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77분에 맞춰서. 네네 7월 7일에 예. 탄생 과정에서 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스케치를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저런 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각 인터체인지, 휴게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산까지의 이런 거를 스케치북으로 그린 게 신용이 키만큼 그 그림 스케치북이 쌓여. 저 진짜 1m 50. 저 직접 그린 거예요? 네, 직접 1m 50. 그림을 박정희 잘 대통령이 그리시네. 그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림이 많아요. 저게 잘 말하자면 경부고속도로의 설계도가 된 거예요. 밑받침이. 근데 준공식 시승의 얘기를 하는데 너무 두고두고 얘기되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대통령이 딱 먼저 앞에 타고 여러 대 차들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쫙 달릴 거 아니에요. 빨간 스포츠카 하나가 처음에 뒤에서 왔어. 감히. 예, 근데 이게 8기통 7000cc, 그다음에 시속 190m로 달릴 수 있는? 옛날 무스탕 그랬죠. 머스탱이라고 머스탱. 머스탱. 쏜들같이 달려갖고 쫙 앞서가 버렸대. 대통령이 앉은 뒤에서 따라오고 이게 만든 그 차가 누구 거냐 과연.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멋진 차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걸 탔느냐. 신성이랬대요. 알방간이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몰랐겠지. 사실은 알고 이게 했다는 너무 신기해서 수많은 기록이 있어 이게. 그런데 신성일 씨가 설마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 운전하다 흥분해갖고 그냥 달려버린 거겠죠. 그때도 되게 고가였네요. 당시 신성일 씨 집 가격이 240만 원이었는데 차값이 640이라고 하니까. 집을 한 3개, 2개 정도 살 수 있는 거네. 지금 시가로 따지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몇십억짜리지. 10억도 넘어가네. 10억 막 이런 거. 아니 그런 거죠.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그런 거에서 또 좀 스페셜한 모델들인 거지. 예. 네, 근데 그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이
베트남이 파병 보내서 번 돈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베트남전 수렁에 빠진 미국은 1964년 한국 등 우방 25개국에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장 장병들이 벌어들인 수당 23억 5,500만 달러를 포함해 외화 수입이 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베트남전 참전을 하면서 군인 1인당 얼마씩을 미국에서 계산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 장병들한테도 돈을 줬지만 국가에도 돈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약간 기반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우리가 베트남전 참전 기간에 파병 국군 장병이 벌어들인 수입이 총 2억 3,556만 달러인데 당시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918억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한 1조 4천억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 중에 85%가 국내로 송금이 됐으니까 결국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베트남 참전에서 받은 돈이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박 대통령이 베트남 파병을 결정한 건 1964년이라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결정을 하고 65년에 미국을 갔더니 미국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왜냐면 당시 워낙 반전 분위기가 강했는데 한국이 참전해가지고 뭐 파병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미국이 고마워하면서 영웅 대접을 해줬는데 당시에 뉴욕 브로드웨이에 영웅행진 카퍼레이드를 해줬대요. 브로드웨이에 그 있네. 박정희 대통령 현판도 하고 그 카퍼레이드에 쓰인 그 색종이만 11톤이었대.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급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우주 색종이 비행사들이 그런 저거.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했는데 그럴 정도로 미국이 정말 정말 깜짝잡해서 눈에 확 띄네요, 진짜. 작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진중권 교수랑 같이 베트남에 여행을 갔었죠. 한번 가가지고 4박 5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 저희도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베트남에 완전 진짜 농촌에 있는 민중들한테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그 민중들은 굉장히 안 좋은 기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베트남 방문을 2013년에 하시면서 가가지고 호치민 묘소에 참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누그러졌다 그러더라고. 아, 저 사람이 파병했던 사람의 딸이구나. 라는 데서 완전 싹 녹아내렸다는 걸 그때 듣고 나가지고 아, 이걸 아베가 좀 알아야 될 텐데. 아, 아베.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위안부 저는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이 파병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실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걸 다 고려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근데 그때 파병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당시 야당도 반대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 야당들도 왜냐면 6.25 때 워낙 미군들이 많이 와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빚을 갚아야 된다는 정서가 워낙 다 같이 여야에 팽배했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누굴 시켜서 반대를 하냐면 차지철 당시 국회의원이었어요. 차지철을 시켜가지고 차지철 보고 국회 내에 반대가 있어요. 참전 분위기가 반대 그룹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차지철이 여당 내 30명 의원을 모아가지고 이걸 반대래요. 관제 그룹. 그래가지고 일종의 관제 데모를 한 거죠. 이걸 그래서 국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게 차지철이었어요. 그때 파병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저쪽에서 뭐 하루에 10불 주겠다는 거를 하여간 30몇 불까지 올렸어요. 이 1인당 돈 주는 거를. 그러니까 생명수당 이런 게 그 당시 월남전 파병할 때 미군한테 하루에 150불씩 줬다 그래요. 근데 우리한테 뭐 10불 주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뭐 30불 단위로 올려가지고 그 돈이 하여간 지금 경제 건설에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그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 또 군인 대통령으로서의 박정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남자로서의 박정희는 어땠을지 또 궁금해요. 남자. 아버지로서의 박정희 대통령은 어땠을지 또 궁금해요. 유경수 여사와의 사이에서는 일남이녀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차녀인 박근영 씨 그리고 박지만 현 이지 회장 그래서 일남이녀를 뒀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도 많이 떠오르지만 이목구비가 굉장히 또 닮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과 어떤 강인함이나 뭐 이런 게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외유 내강이네요. 특히나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수를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2인자를 두지 않고 항상 견제하게 하고 그 밑에 사람들 간에 견제하게 하고 뭐 이런 방식을 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 이런 게 박정희 대통령을 닮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개 좋아하는 것도 강아지? 강아지. 네,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개를 좋아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희망이하고 새롬이라고 키우고 계신데 박정희 대통령도 스피츠 옛날엔 스피츠를 그렇게 많이 키웠어요. 요즘은 스피츠 별로 털이 없고요. 빠져갖고 다 없애버렸는데 70년대까지 제일 많은 아마 애완견이 스피츠였어요. 스피츠였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어떤 용예술을 담고 어떤 정치적 감각을 배웠다면 이 예술적 감각을 배운 건 박근영 씨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원래부터 미술하고 피아노를 잘했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그 경기여고를 졸업했을걸요? 네, 그 당시에? 네. 경기여고 졸업하고 서울대 작곡과를 입학을 해서 작곡가를 졸업을 했고 새마을노래 작곡도 박근영 씨랑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공동 창작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하고 그거 이게 기보해주면서 약간 이렇게 좀 이단적이처럼 고쳤겠죠. 공동작곡 네. 뭐 이런 거. 박지만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일한 아들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박지만 씨는 육사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를 들어갔어요. 육사 네. 37기로 지금 대장급들이 육사 37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박지만 씨 동기들이 뭐 많이 깔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박지만 씨는 미대를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 그 유명해. 정말 많이 맞았대요. 그런데 이 취향과 기질은 이 예술가 쪽으로 가야 될 그러니까 사람. 어떻게 보면 되게 여린 성향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감성적인 성향. 아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지만 회장도 그렇고 보면은 엄하게 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탁구나 테니스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런 거 전부 다 아버지한테 이제 물려받은 거 만능 스포츠맨이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고 원조 딸 바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딸한테는 정말 관대해가지고 뭐 딸 생일 때만 이렇게 음성 녹음 메시지도 뭐 이렇게 그네야 생일 축하한다 이런 거 하는 것도 남아 있는 게 있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해요. 회식 때도 이렇게 안 하시면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박 회장님이 그에 대한 반대 극복을 굉장히 엄하게 박지만 회장이 이제 그렇게 키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뭐 어린 나이에 당구 치러 나가고 이러다 경호원들이랑 같이 당구 치러 나가다 걸리고 이러면은 검도용 목검으로 이렇게 맞았다라는 게 전설적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들은 게 뭐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신 고등학교가 성심여고 거기거든요. 용산에 있는. 거기까지 이제 등하교 하면서 전차 타고 다니는데 전차장이 한 번 물어봤대요. 야, 니네 학교에 대통령 딸 있다면서 당사자한테. 그 정도 티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장이 그 뭐 의리의리하게 차 타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수하게 잘하도록 자녀교육을 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아주 그 바른 생활 그 장려고 그래서 워낙 아주 부모님 말씀 거역 안 하고 반듯하고 성심여중 성심여고 수석 졸업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 시절에도 워낙 잘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영수가 널 내게 보내줬구나 이런 식으로 이영수 여사 가면서 퍼스트 레이디로 널 내게 그 정도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반듯하게 했다고 우리가 그래요. 박지만과 같은 나이여서 그렇죠. 쭉 학교를 같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 학교 시절 얘기를 전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대체로 좋은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그러니까 재미는 없다는 거야. 이렇게 착한 학생 있잖아. 원리 원칙대로. 이 지만 씨는 이제 제일 지만 씨가 연민이 가는 게 지만 씨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청와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청와대 생활하니까 적응을 못 하고 그 친구도 별로 없고 그 평생 이제 판을 산 사람인데 제가 단골로 가는 집에 박지만 씨가 한 20대 중후반쯤 될 때 그 집에 이제 단골로 온 거예요. 근데 마주치진 않았어 시간대가 달라서. 근데 그 친구가 사는 판을 봤어. 그 어떤 판을 사는지 하면 기질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꽤 센 판을 사는 거야 락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술가적 기질이 TV를 어떤가. 그렇게 봤다고 그래. 할 게 없으니까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보통 유명인 하면 우리가 백일섭 나왔네 이러잖아. 어른한테 존댓말 안 붙인다고. 정말 누나들이 팬이었나 보다. 백일섭 나왔네 그럼 백일섭 씨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때 우리 어렸을 때 후라이보이 박규석 그다음에 구봉서 씨 이제 인기 있을 때 아니에요. 누나 후라이보이 씨 나왔네 이렇게 시자로 꼭 붙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누나까지 누나가 대통령이니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평생을 절제하며 살아야 될 아니 수밖에 그 없는 어떻게 보냐 불쌍해요. 아니라 결혼을 46세, 결혼을 46세. 옆에 있는 16살 차이는 딱 좋아. 한 20살 차이 나야 딱 좋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라고요? 딱 좋아.
서양희 변호사랑 그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지금 이제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 저는 그 예전에 한번 그 2007년인가에 서양희 변호사가 결혼하고 나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무슨 사무실 관련 문제로. 직접 봤어요? 네, 그래서 서양희 같이 변호사? 뭐 와인도 마시고. 미인이죠? 굉장히 미인이에요. 변호사로는 굉장히 미인이죠.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런데 보통이 아니라고 하던데. 대단해요. 자, 사법연수원 동기들 사이에서 굉장히 미인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대가 세고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 변호사인데 거기도 서울대야? 고대인가요? 고대 나왔어요. 근데 박지만 회장은 어떻게 지내시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요즘은 이제 한참 와인을 마시다가 요즘은 샴페인을 마신다고 그게 기억이 나. 아, 샴페인이 뭐 마실 게 있어요? 그랬더니 아, 샴페인도 들어가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1월 1일 세연. 태어났다. 그 아들, 두 번째 아들이요? 이제 아무튼 태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손을 이은 박정희 거잖아요. 대통령의 그래, 직선, 유일한 손자다. 직계가. 서양희 변호사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의 유일한 며느리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뭐 올케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며느리라는 자부심이. 이게 유명한 정치인이 우리 집안에 있는 게 물론 가문의 영광일 수는 있지만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굴레일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요. 닉슨 대통령이 정치는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거라 그랬어요. 네, 가족 뭐 모든 거 맞아요.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할 건 아니에요. 자신 있으세요? 아니 저는 뭐 이미 버린 몸인데 뭐 이미 버린 몸인데 뭐 더 어떻게 버려? 끝까지 가야지 뭘. 대통령이 꿈이시잖아요. 갈 때까지 갈 거예요. 갈 때까지. 15년 둘이서까지 주장하면서. 자, 이 박정희 대통령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 있어요. 경남 거제에 있는 그 박 전 대통령의 별장인 저도, 저도의 청해대 말하는 이제 거죠. 별장인데요. 바다 위에 청와대라고 해서 청해대라고 불렸었죠. 청해대라고.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갈 수가 없고요. 이제 국방부가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군사 지역인데 박정희 대통령 5가족이 휴가를 즐겼던 곳이라서 그리고 또 저도에서 쓴 시도 아주 유명해진 그런 곳인데요. 왜 얼마 전에 그 많이 사람들 봤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학창 시절에 수영복 입고 찍었던 그 사진. 그것도 바로 저도에서 찍은 거라고. 그게 아마 67년 7월 중학교 2학년 때. 몸매 좋으세요. 와, 네. 그냥 여고생인데 뭘 그, 감탄을 해. 근데 그냥 여고생 저런 몸매 안 나와요. 그냥 여고생은 저와 같은 고령 친구들은 거의.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이제 처음 휴가를 즐긴 곳이 바로 저 저도인데요. 저도의 추억. 예, 그러니까 아버지랑 이렇게 함께 왔던 그 추억이 지금 떠오르는데 예전에는 5가족이 왔던 곳을 이번에는 혼자 와서 오니까 뭐 감회가 뭐 여러 가지 보이죠? 하지 않을까. 저 치마가 또 그런 화제가 생각이 됐었죠. 드네요. 네. 예, 근데 좀 쓸쓸해 보이긴 한다. 네. 예. 저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패션. 패션. 지금 봐도 사실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선글라스, 헤어스타일. 2대8이 아닌 정확히 1대9의 그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포마드로 바른 건지. 그러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건 이거 5.16 이후에 네. 딱 그 차지철하고 박정기죠. 박정기. 차지철하고 박정기가 양쪽에 있고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잠자리. 아니, 근데 이 눈이 선글라스 안 보여 보이세요. 이 선글라스하고 같은 종류예요. 레이벤 선글라스. 보통 레이벤이라는 게 라이방이라고 이제 하죠, 라이방. 뭐 라이방이라고 보통 레이가 이제 비치고 벤은 막는 거니까 빛을 찾아간다는 의미인데 레이벤. 이게 그 공군 비행사들이 처음 그 미군 공군 비행사들이 쓰기 시작해서 1937년부터 일반에 시판이 되기 시작했는데 메가더 장군도 이걸 쓰고 케네디 대통령도 썼었고 그러니까 이 안경이 요즘에는 굉장히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한두 개쯤 꼭 있는 아이템이에요. 저도 한 2개 저 갖고 있거든요. 레이벤이요? 레이벤 선글라스. 그리고 또 이 머리 스타일. 이 포마드로 진짜 정갈하게 빡 돼 있는 쪽진 그- 것처럼. 예. 찍고 발라서 했을 찍거나 거예요. 바르고. 몸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찌꾸루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포마드는 봤는데. 그러니까 포마드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포마드처럼 찌꾸루는 저도 얘기 못 생각하면 돼. 들었어요. 나 어렸을 때 집에서 봤는데 네. 싸구려 포마드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그냥 뭐 기름 덩어리 같은 거 머리에 쫙쫙 발라서 붙이고 남자들 다 그랬어요. 그 무스 전에가 포마드예요. 그렇죠. 남자들은 다 포마드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헤어용 해가지고 흰 그 로션처럼 생겼어요. 그걸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여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 그러면 이제 빗질하면 빗질하는 대로 착착해서 딱 그게 붙어요. 지금 저 올백 머리가요. 지금 세대에서는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 당시 전 굉장히 자신감인 것 그때 같아요. 유행이에요. 아니 근데 그리고 그때 카리스마가 유행이 느껴지는 사실 그런 돌고 헤어스타일인 것 돌잖아요. 같아요. 뭐 김성겸 씨 세대 때는 전영록 씨,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B. 이렇듯이 그 이 헤어스타일이 다시 돌고 있어요. 시상식 같은데 보면은 요새 다 많은 2대8 배우들이 가로 하대. 거의 다 이런 저번에 그런 정우성 씨. 김우빈도 2대8로 딱 하고 나왔고. 박 대통령의 이 코디를 얘기하면 이 선글라스 탁 끼고 케네디 대통령 만나는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쿠데타를 막 이뤄서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하는 사람 승인을 받으러 가는 거야. 그때는 미국은 그냥 상상도 안 되는 거대한 나라에 그 대통령을 만나야 돼. 그리고 박 대통령은 그 당시 44살에 정치 경험이 없는 군인 출신으로 이제 갓 군정을 실시한 사람이니까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네디라는 어마어마한 대구의 대통령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 곁에 사람에게 얘기한 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꿀리지 않으려고 안경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당당했어요. 그게 모습 케네디 보이려고. 대통령이 다리를 탁 이제 서양 사람은 다리를 잘 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같이 다리 쫙 꼬고 아니 난 박 당당하게 대통령의 했다고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야.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했을까. 저 사람을 근데 저는 만나서 오히려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쿠데타를. 뭐 그런 중압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당당했다고 그래요. 저 때. 케네디나 나나 둘 다 사람이고 둘 다 남자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남자는 그런 배포가 남자니까. 있었을 것 같고. 저 오른쪽에 갑바가 장난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은 지금 간이 쳐지셨어요. 네. 올라오시나 봐. 갑바가 딱 있어. 저건 운동을 매일 한다는 얘기죠. 팔굽혀펴기 하루에 100개씩 하는 거예요. 가슴이 굉장히 썩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젊었을 때잖아요. 그 키가 작아 보여도 몸이 단단하고 이 안광이 이 흑백인데도 안광이 살아 있어요. 아니 박 대통령 시체 핵심은 눈빛이에요. 네. 그건 사진으로 봐도 그냥 쫙 이러니까 만약에 김신영 씨나 박은지 씨 같은 경우에 박 대통령 같은 외모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람을 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바람을 핀다. 여자를 좋아한다. 저는 일단 한 번은 용서해요. 한 번은 제대로 눈 감아주는데 단 바람을 핀 그 남자들한테 굉장히 무언의 그 무서움을 줘요. 어떻게? 핀 여자를 만나요. 만나서 서로 간에 이제 무섭겠다. 얘기를 해요. 제가 전학을 가고 제 남자친구가 그 학교에 있었는데 걔 죽었겠다. 친구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신영아 너 제가 야 누굴 만나더라.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무조건 그날 학교를 안 가고 쫓아갔어. 학교 호천여상으로. 앞에 그 앞에 쫙 있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누구누구 여자친구는 너도 알고 있지? 그냥 그 오빠가 좋다면 언니 알아서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떨어지시죠? 그러더라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유도 시작.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럼 엎어치기 그냥. 잠시 그러면 미팅 좀 하자. 아구창. 네, 미팅 좀 하자. 1대1 미팅 좀 하자. 이제 계속 반말하길래 네 우턱이 너무 삐뚤어졌으니 내가 바로 고쳐주마. 탕 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저를 이제 또 때렸죠. 먼저 때린 거는 그 친구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걔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나 만난 얘기. 얘기하면 너는 넌 다시 끝이다. 턱을 바꿔. 넌 진짜 끝이다. 나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제 남자친구가 알았나 봐요. 알았겠지. 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바람을 안 폈어요. 8년을 만났거든요. 그게 8년을 남자 만났는데 앞에서 응징하면은 남자가 남자 앞에서 응징하면 안 돼. 여자친구를 더 남을 안 돼요. 뭐 하는 거냐고. 너 미쳤어? 자, 은지 씨는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 이거 은지 씨가. 진짜 고도의 복수법은 신영이처럼 가가지고 응징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일단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무섭게. 나중에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뭐 나한테 남자를 붙게 해야지. 아니 근데 은지는 상황이 좋잖아. 은지는 상황이 좋잖아.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까놓고 얘기해보자. 남자가 붙니? 아니. 오랜만에 붙은 남자인데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열악한 환경에서는 파이팅이 있어야 돼. 근데
한탕 우르륵한강 자충우돌이 있어야 돼. 결과적으로 남자를 힘들게 만들면 돼요. 또 웃으세요. 또. 아유, 나 왜 이렇게 감동적일까 이게. 아니 다시 돌아온 남자를 받아줬어. 아니요. 여기는 아니었어. 보기는 그렇지 않은데 은근히 조강지처 스타일. 되게 순해요. 그렇지 않은데. 저는요, 되게 순해요. 저는 위인전을 심사임당을 봤어요. 어렸을 때. 나도 봤어. 나는 심사임당을 봤는데 내 친구가 나보고 강남천 장군 닮았다고. 되게 뭐랄까 되게 묘한 그런 기분이었어. 실제로는 안 했지만. 낙성대. 가봤지. 근데 이 출버릇 이제 다 있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 이 술자리에서 계급장 떼고 먹자. 이래서 굉장히 소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조구나, 계급장 후배들한테 자기가 이제 선배라도 군인들은 이 서열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후배들한테 술자리에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피려고 그러면 라이터 켜주고 선배가 후배가 라이터 켜주나 반대로 해야지. 그리고 김치 같은 것도 손으로 이렇게 막걸리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뭐든지 주전자에다 다 넣어 먹었대. 양주건, 막걸리건, 소주건 그냥 주전자에다가. 한 잔으로 쫙 돌렸죠. 박 대통령은 특히 막걸리와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막걸리랑 뭘 섞어 마시는 걸 즐겨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막걸리랑 사이다랑 섞으면 막사. 막걸리랑 맥주랑 섞으면 맥탁. 이렇게 해가지고 마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즐겨 마셨다고 알려져 있는 게 금정산성 막걸리예요. 요즘 시판도 많이 하는데 그 시판하는 막걸리로 1호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해줘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 막걸리를 팔았다고 하는데 네, 그 시바스 리갈도요. 시바스 리갈이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외국 나갔다 오면은 꼭 사오는 그 대표적인 거였죠. 네, 시바스 리갈하고 조니 워커였어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했던 시바스 리갈은 그 시바스 리갈 12년이 아니에요. 12년이 아니라 21년.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로얄 살루트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그래서 저 궁정동 안가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그 시바스 리갈 병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요게 시바스 리갈 21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갑수 선생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혀 다른데 비슷한 점이 술자리에서 뭘 가지런히 놓으셔. 지금 봐줘. 지금 이 종이도 그러네. 다 삐뚤빼뚤한데 혼자 딱 놓잖아. 우리 김갑수 선생 집에서 술 먹었었잖아요. 앞에 딱 이거 놔야 돼. 아니면 막 승질내고 그래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 메모 같은 거 가지런히 있으면 정리해. 메모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우리 정리 딱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4분의 1로 접는 거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다 적으면 여기다 이렇게 이게 반듯하신 거야. 이게 그럼 갑수쌤 입장에서 그냥 지금 뭐 시나 문학 이런 걸 하시니까 그런 어떤 예술적 감각, 시도 쓰셨단 말이에요, 박 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 시대 역사적 창의력이 있었던 어떤 존재들을 보면 그 예적 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일세를 풍미했던 대풍운하인 건 틀림없어요. 체게바라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풍운하 기질 속에 그 예술가적 본능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도 잘 쓰고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예술적 그 기능에서 제일 높이 평가하는 거는 글씨예요. 서예 그거 보면 개성이 강해요. 그 김충현 선생이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 박정희 채처럼 보이는 그 특유의 힘 있는 글자체가 있다고요. 저는 그거를 약간 그래서 그 문구 잘 남기시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카피라이터 재능이 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책 같은 거 전달할 때도 보면은 딱 한마디에 전달할 수 있는 걸 되게 잘했다. 아니 아까 보니까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신 것 같아요.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리시고 근데 그리고 운동도 그렇게 잘했다고 해요. 스포츠 매니아였다고 하는데 뭐 박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군인이 체력 단련이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사격, 골프, 양궁, 검도, 기계체조, 승마, 테니스, 육상. 뭐 소위 말하는 아저씨 스포츠는 거의 다 통달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다 혼자 하는 거지 구기 종목은 없네요. 대통령이 단체 게임을 하기 좀 어렵겠죠. 네.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안경 끼고 무서운 대통령, 뭔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독재자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강적들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탈하고 좀 인간 정말 박정희, 그냥 아저씨 박정희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이 너무 좀 가슴이 아팠어요. 11.6 사태. 흔히 이제 11.6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79년도 10월 26일 날 당시 최측근이에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최측근이었는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령 그리고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 이렇게 네 분에다가 가수 심수봉 씨 그러니까
그때 어렸는데 심수봉 씨가 그때 그 사람으로 엄청난 네. 히트를 쳤는데 심수봉 씨 그리고 신재순이라는 대학생. 미모의 대학생 모델. 예, 그렇게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재규 그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그 맞아서 이제 그 서거를 했고요.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뭐 믿겨지지가 않는 거지. 네. 갑자기 뉴스가 나오는데 전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신문에 또 박 충격이지, 대통령 뭐. 서거 이렇게 딱. 무슨 큰 일은 났는데 또다시 유신 같은 쿠데타를 다시 한 건지 뭐 어떻게 외국으로 망명을 한참 동안 몰랐어요. 그날 저녁 오후 늦게 알았어요. 하여튼 온 국민이 뭐 충격에 빠졌었죠. 그 장례식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9일장으로 이제 지냈는데 국장으로.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가야 되겠다. 저는 이러한 염원입니다. 요즘같이 삶이 팍팍할 때 떠오르는 한마디. 이봐, 회복이나 했어? 정정 회장은 드라마죠. 그 인생이 가난한 게 너무나 싫어요. 아무리 이래봐야 콩죽밖에 못 먹는 그 팔자가 싫었던 거예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손을 사가지고 트럭을 사서 트럭에 실어가지고 보낸다. 이거 그때 좀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조선 소가 없는데 배를 어떻게 만드냔 말이에요. 확신에 찬 프레젠테이션이 믿음이 먹힌 거죠.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빈대 정신이라고 유명해요. 왜 빈대 정신이냐면 현대하고 삼성이 다르긴 다르네. 삼성은 내기 정신인데 내기. 이병철 회장도 쌀가게로 시작했어요. 삼성상회. 정지용 회장은 된장찌개에 비교하고 이병철 또 회장은 어울리기도 부적하게. 하네. 근데 이제 북한 방문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그냥 길에다가 그냥 신뢰를. 115페이지 찾아보세요. 거기 있어요. 115페이지. 하도 내가 얘기하고 뭐 눈치 들을 안 하고. 가슴에 들